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오래 모셨던 맏며느리입니다. 제 소개를 하려니 맏며느리부터 떠오르네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여자, 그 다음엔 딸이고 엄마고 아내인데도 그래요. 흔히 모성을 얘기할 때 낳은 정, 기른 정 얘기하잖아요. 전 시어머니랑 살면서 기른 정, 서로 부대끼며 싸운 정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노래 중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절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속 따로 내 속 따로지만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자고 말씀보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전 장남이랑 결혼해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밤만 되면 새색시인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 어머님까지 안방에서 TV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머니가 슬그머니 방을 나가셨죠. 어머니, 벌써 주무시게요? 난 라디오 듣다 잘 거야. 쉬어라. 당시 TV는 하나였고 안방은 저희가 썼는데 어머니가 나가시면 너무 쑥스럽고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만큼 어렸고 순진했습니다. 23세 결혼한 전 밤에 안방 불을 끄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건너방에 가신 어머님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트셨습니다. 뉴스도 들으시고 라디오 문학관 같은 걸 들으셨어요. 좋은 노래 나오면 녹음도 하셨고 이미자 노래 테이프도 즐겨 들으셨죠. 음악 소리가 들리면 좀 마음이 놓였어요. 방에 남편과 둘이 있는 게 덜 민망했죠. 그것도 어머님 배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그래서 남매도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옛날 얘기가 됐네요. 직장 다녀온 딸이 절 보고 웃어요. 엄마, 또 할머니 생각하지? 왔니?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방 보고 있잖아. 아, 할머니 보고 싶다. 여기가 허전해. 엄청. 직장 다니는 첫째가 가슴팍을 팡팡 두드리네요. 저 역시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참 많이요. 애들 어릴 때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물어보면 1초도 고민 안 하고 할머니라고 남매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희 부부 같이 장사를 해서 애들을 어머니가 다 키워주셨거든요. 늦게 장사 끝내고 오면 잠든 애들 얼굴이 반지르르 했어요. 어머님이 잘 먹이고 깨끗하게 씻겨서 얼굴이 반들반들 옥구슬 같았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고생했다. 얼른 밥 먹어라. 시래기 된장국 끓여놨다. 어머님이 해주신 밥은 왜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었는지 하루 종일 장사하며 찬바람 맞은 몸이 국 한 술에 뜨끈하게 풀리곤 했죠. 어머님 음식이 너무 그립네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 방에 자개장이며 문갑 다 그대로인데 주인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게 사람 인생이라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20대 다 큰 애들도 한 번씩 할머니 방을 열어봅니다. 할머니 냄새가 그립다고요. 치매에 당뇨로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전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치매도 순한 치매가 있다잖아요. 우리 어머닌 딱 그랬어요. 성정이 원래 온화하기도 하셨지만 치매 증상이 꼭 아이처럼 왔습니다. 며느리인 저한테 언니라고 하기도 하고 새댁 선생님 그렇게 부르시면서 존댓말 쓰실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전 새댁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죠. 가끔 장난 아닌 장난도 쳤고요. 정길래 학생 숙제 해왔어요? 그러면 어머님 풀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나 글씨 못 써요. 아니에요. 정길래 학생은 글씨가 이렇게나 예쁘게 잘 썼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요? 어머니가 쓰신 거잖아요. 어머니 글씨 예쁘게 잘 쓰시잖아요. 새댁은 누구슈? 며느리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 고개를 갸우거리셨죠.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으셨지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했어요. 치매뿐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도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 좋아하시는 과일 몇 개밖에 못 드시면 어머닌 너무 속상해 하셨죠. 그래도 어떡해요. 좋아하신다고 다 드리면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그러면 전 막내에게 어릴 때 하듯 달랬습니다. 단 거 많이 먹으면 치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입안에 충치벌레가 이빨 다 먹어버리면 쓰겠냐고 하면서 대신 머리핀 하나 사줄게요. 색칠 공부 같이 해요. 그렇게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어떤 부분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 라디오 음악 듣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늘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안테나 길게 뽑아 지지직거리는 주파수 맞추시고 오래된 테이프도 소중하게 갖고 계셨다가 음악도 들으셨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테이프엔 돌아가신 시아버지 노랫소리와 일상적인 대화도 녹음돼 있었죠. 남편 말로는 아버님이 음악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 테이프도 많고 카세트 플레이어도 좋은 게 있었답니다. 망가지면 고치고 정 못 쓰게 되면 또 좋은 걸 사고 다른 호사는 안 부려도 카세트 플레이어는 꼭 있어야 했대요. 디지털이다 스마트폰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어머니 역시 추억이 깃들고 손때 묻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스마트폰 사드린데도 마다하셨어요. 물론 나중엔 하나 장만해 드렸지만요. 남편은 아들 노릇하느라 꽤 나이가 먹어서까지 카세트 플레이어를 고치고 닦아야 했죠. 영태가 살살 아기 다루듯 해라. 그거 망가지면 안 돼. 똑같은 거 이제 없을 거다. 왜 없어요? 찾으면 있지. 아니,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그리고 어머니도 핸드폰 서버도 타면 편해요. 음향이 좋아서 노래 듣기도 좋으실 거라고요. 난 새 거보다 이게 좋다. 라디오 듣는 것도 좋고 테이프로 네 아버지 목소리 듣는 것도 좋고 다루긴 또 얼마나 쉽냐. 내 낙은 이거 하나야.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 말고 네 막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다뤄. 그만큼 어머니는 오래된 테이프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아끼셨어요. 계모임 나가실 땐 새 핸드폰 들고 가셨지만요. 어머니는 치매가 와도 재생과 녹음 버튼은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어요. 물론 어머님 모시는 일 힘에 부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아침이랑 밤엔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한결 나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손주들이라 그런지 할머니라면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군대 다녀와 대학 복학한 막내, 직장 생활하는 딸 둘 다 집에 오면 할머니한테 가서 어리광을 부렸죠.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손주들이 다가오면 빙그레 웃으면서 눈을 뜨셨어요. 학교 다녀왔냐, 밥은 먹었냐 물으시고요. 직장 다니는 큰애는 자기 돈 번다고 용돈도 드리곤 했는데 어머닌 그걸 또 모았다가 깎아 싸먹으라고 다시 주곤 하셨어요. 혜경이 정수, 할미가 용돈 줄게. 이리 와봐. 할머니, 용돈 주지 마. 그거 내가 드린 거잖아. 특히 정수 주면 안 돼. 얘 돈 많아. 누난 왜 그러냐? 왜 할머니한테 하라 말아요? 할머니, 정수 용돈 주세요. 많이 주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 집은 꽉 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고 했습니다. 치매에 당뇨 합병증까지 있는 어머니를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친한 친구가 친정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거기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로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로 제 팔다리가 부러졌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 병원 가는 거 싫어하고 겁쟁이라 늘 조심하고 다니는데 그날은 일진이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운동 겸 스트레스도 풀 겸 자전거를 즐겨 탔는데요.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자전거로 건너다 사고가 난 거였죠.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는데 오른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아픈 어르신 모시는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전 입원을 하게 됐고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남편이랑 애들이 잘 해내더라고요.
한 번은 아침에 식구들이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드시고 있었어요. 전 골고루 꼭꼭 씹어 드시라고 과일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 당부했고 어머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어디 갔냐고 거기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전 거짓말로 쉬러 왔다고 했죠. 다친 거 아시면 놀라실까봐 환자복도 안 보이게 하느라 힘들었네요. 전화 끊었더니 옆 환자분이 물으셨어요. 친정엄마예요? 아니요, 시어머니요. 맏며느리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쳐서 걱정이네요. 그렇구만. 너무 다정하게 대화를 해서 딸인 줄 알았네요. 전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치매에 당뇨까지 있다고 했더니 힘들겠다고 절 위로하시더라고요. 전 보름 동안 병원에 있다 퇴원했고 그 사이 어머닌 남편과 애들이 돌봤습니다. 깁스는 한 달을 더 해야 했어요. 저도 나이가 있어 이후로도 조심을 해야 했고요. 퇴원하고 깁스를 한 채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누군지 알아보셨는데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낫는데요. 아이고, 이를 어째. 얼마나 아팠을꼬. 그러게 내가 자전거 타지 말랬지? 애비야, 자전거 내다 버려라. 그런 지경이라 퇴원을 했어도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답니다. 자전거는 진작 내버렸죠. 앞으로도 타지 않을 생각이었고요. 한동안 가족들 도움으로 잘 굴러갔는데 곧 대학생 둘째의 개학이 다가왔고 남편도 일을 더 쉴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 회의를 열었죠. 남편은 맞이였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전 큰 기대 없이 시동생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그 둘은 어머님 모시는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이기적이랄까 자기들 손해보는 일은 요만큼도 안 하는 부부였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뭐 해먹고 사는지 저희한테 빚도 많이 얻어갔지만 갚지도 않았고요. 시동생 내외 둘 다 술, 담배를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해서 거리 두고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나마나 어머니 모신다는 얘기 안 할 거고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그런데 웬일로 동서가 음식을 해가고 왔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없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진짜? 육개장이랑 반찬들 다 동서가 했다고? 사온 거 아니고? 형님, 저 솜씨 좋아요.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드셔보세요. 곰국도 같이 끓여왔어요. 그래야 뼈 빨리 붙죠. 동서, 고맙긴 한데 갑자기 왜 그래? 동서 결혼하고 20년 넘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도 라면 하나 끓인 적 없었고 설거지도 안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사고 어머니 생신이고 오기나 하면 다행이었고요. 그러니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동서는 제 반응에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정성 들여 해온 사람 기분 나쁘게. 드시기 싫음 가져갈게요. 제가 여기 독이라도 탔을까 봐요. 아니야, 두고 가. 잘 먹을게.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처음이라 놀래서 그랬어. 전 동서가 왜 이러나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랄 일은 또 있었어요. 어머님 모시는 일로 의논을 하는데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형님 아프시니까 제가 모셔야죠. 뭘 이런 일로 가족 회의까지 해요? 당장 어머님 짐 싸주세요. 가는 길에 모셔갈게요. 저와 남편 애들까지 너무 놀랐어요. 지금까지 알던 동서는 절대 어머님을 모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신혼 때부터 시집일이라면 엄살을 떨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그저 돈 밝히고 놀기 좋아하는 날라리 동서가 치매에 당뇨까지 있는 어머니를 당장 모시겠다니 어리둥절했죠. 아무래도 그 속이 의심스러웠어요. 다 놀란 표정을 하니까 동서가 애매하게 웃더라고요. 왜요? 거짓말 같으세요? 저 변했어요. 10년이면 강산 변하죠? 그 강산이 2번 변했다고요. 철없이 굴었던 거 인정은 해요. 그래도 이런 반응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혜경이랑 정수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작은 엄마 너희 엄마처럼 잘할 수 있어. 지켜보라니까.
그렇죠. 작은 엄마. 누가 뭐래요? 우리 애들이 어색하게 웃으니까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시동생한테 물었어요. 혹시 재수 씨한테 어머니 모시자고 우겼냐고. 싫다는데 네가 밀어붙인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동생이 펄쩍 뛰네요. 아니야, 형. 애엄마 변했어. 작년에 장모님 돌아가시고 철들었어. 계실 때 잘해드릴 걸 효도 못했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왜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가면 안 돼? 형네 허락 없으면 못 모셔가? 이거 왜 이래? 나도 자식이야. 아들이라고. 우리도 자식 노릇 좀 하자. 시동생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동서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니 어깨가 잔뜩 올라갔죠. 그때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저희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신 것 같았죠. 전 아들한테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방에 가 있으라고요. 사실 전 속이 시끄러웠어요. 동서가 그러는 이유 어렴풋이 짚이는 게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어머니 재산 문제로 말이 나온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땅이 많다는 얘기가 동서한테 흘러간 것 같았죠. 어머님 위로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자식이 없었어요. 농사 짓고 가축 치시면서 땅이 많았는데 돌아가시면서 그게 다 어머님께 상속이 됐죠. 어머니 늙음하게 땅 부자가 되신 거였어요. 동서 돈 엄청 좋아하고 쓰기도 엄청 잘 씁니다. 제가 알기로 시동생 재산 거의 없었어요. 사는 집도 월세였고 독립해 나간 자식들이 그 월세 내고 있었고요. 모을 새 없이 쓰는 게 동서랑 시동생의 사는 방식이었죠. 참, 동서는 결혼할 때 집안을 한바탕 뒤집은 전적이 있어요. 신혼집이 마음에 안 든다나 파혼하겠다고 설치고 우리 집이랑 똑같은 집 해달라고 울고불고 해서 어머님 속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실수한 게 그 집은 남편과 제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주택 허물고 지은 빌라였어요. 살림집은 맨 위층을 다 터서 만들었죠. 동서는 처음부터 그 건물에 시부모님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아닌 거 알고 김센 분위기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했죠. 어떻게 결혼은 했는데 시집일에 관심도 없고 뭐든 맏며느리인 나한테 미뤄왔고요. 내내 아픈 시어머니한테도 관심 없다가 땅 얘기 듣고 일어나 싶었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을 자기가 모셔간다고 하면 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아닌 거 보고 속상해하면서 울더라고요. 왜들 이러세요 정말? 저 진심이에요. 작년에 친정엄마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어요. 어리광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뒤로 노는 것도 재미없고 끈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다고요.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저도 며느리잖아요. 여보, 당신도 한마디 해줘. 나 서운하다 정말로. 진심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어 다들? 동서가 우니까 시동생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왜 자기 아내 말을 안 믿어주냐는 거였죠. 전 물끄러미 동서가 해온 음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범벅인 동서 얼굴을 봤어요. 그러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동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서네 아니면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알아보려니 걱정부터 앞섰고 온갖 흉흉한 뉴스들 떠올랐고요. 전 동서 진심 모르는 거 아니라고 알았으니 일단 가보라고 했습니다. 당장 어머니 모셔가겠다는 시동생 내외를 보내고 남편과 전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 둘째 아들네 가 계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 몸이 이렇고 혜경 아빠도 일이 바빠 어쩔 수 없으니 잠시만 계시다가 깁스 풀면 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새벽같이 동선에는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모처럼 자식 노릇한다고 저리 부지런 떠는 거 보니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도 생겼네요. 전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곶감이랑 과일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빨에 충치벌레 키우는 거 싫으시죠? 걱정 마라. 나 당뇨 있는데 무슨 곶감이야. 넌 네 몸이나 살펴. 그땐 어머님 눈빛이 또렷했어요.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옷을 입으시고 소중한 물건들도 챙기셨죠. 저 안심하라는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동서랑 시동생 부축받고 방을 나서는 어머니 모습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전 겨우 눈물을 참고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방에 들어가 감정을 추스리는데 남편이 나머지 짐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전 동서에게 출발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동서, 어머님 잘해드려야 돼. 우리 어머님 순한 치매야. 뭔지 알지? 치매가 다 치매지. 순한 치매 아닌 치매 따로 있어요? 동서 모르는구나. 치매 걸리셨어도 반응 잘해주고 어린아이처럼 잘 해드리면 폭력적인 성향 안 나타난대.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오셨어. 힘들겠지만 친절하게 대해드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특히 단 거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알겠어요. 형님 뭐 그런 것까지 말해요. 전 저대로 어머님한테 잘할 건데 너무 걱정 마세요. 신경 딱 끊으시고 몸 생각이나 하세요. 알겠죠? 저 그럼 갑니다.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어머님을 모셔갔습니다. 한편으론 걱정은 됐지만 일단 제 몸이 문제였어요. 팔 하나 다리 한쪽이 깁스 신세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죠. 얼른 낫고 회복하고 싶어 잘 먹고 쉬면서 몸을 챙겼습니다. 몸은 편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전화를 골백 번은 하고 싶더라고요. 대신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이런 말을 하네요. 괜히 자꾸 전화해서 시어머니 헷갈리게 하지 말래요. 제가 전화하면 동서도 불편하고 어머님도 적응하기 힘들다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도 꾹 참았어요. 퇴근하는 남편만 붙잡고 늘어졌죠. 남편은 절 달랬어요. 아픈 어르신 모시는 게 쉽냐고 시동생 내외 정신없을 거라고 가만 냅두자고요. 어머님 없이 빈집에 가만히 있으려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형제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집살이도 엄청 매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었다고 구박을 말도 못하게 받으셨대요.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면 며느리한테 그대로 한다던데 시어머니는 전혀 해당 사항 없으셨죠. 결국은 인품인 것 같아요. 아픈 과거를 핑계 삼아 며느리 괴롭히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하는 성정 아니셨고 베풀기도 좋아하셨어요. 전 살면서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다 동서가 들어왔고 못 볼 꼴 많이 보시게 됐죠. 동서는 술주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님 제사였는데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와서 어머니한테 생떼를 부렸죠. 큰며느리만 좋아하고 자기는 싫어한다나요? 자기도 저처럼 예뻐해달라고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동서 주정을 묵묵히 받아주셨어요. 어머님 방에서 재워주고 새벽에 북엇국도 끓여주고요. 저 같으면 집안 제사에 술 취해 오는 며느리 안 예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욕 한 번 안 하시고 동서를 품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동서 버릇없는 거 솔직히 못 참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날 잔소리 해봤자 듣겠니?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런 거겠지. 버릇없는 건 내가 새로 가르치마. 내 아들이 선택한 아이인데 어쩌겠어. 너랑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난 포기하고 싶지 않다. 애미야,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알겠어요. 앞으로 동서 뒷얘기 안 할게요. 그런 어머니 속 동서가 눈꽃만큼이나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친정엄마 얘기하며 자기 철들었다고 시어머니 이제라도 모시고 싶다니 믿을 수밖에요. 솔직히 마음은 안 놓였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집에서 밤잠을 잘 못 잤어요. 팔다리 깁스에서 활동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니 모시고 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네 집에 가게 됐어요.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가서 들여다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날 한밤중에 돌아온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 보기엔 집안도 깔끔하고 괜찮던데. 한번 믿어보자, 진득하니. 주무셨어? 벌써? 잡숫는 건 어떠시대? 여기 오고 싶다고는 안 하신대? 그런 말은 없었어. 재수 씨 표정이 나쁘진 않았어. 난 또 죽상을 하고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뭐 생각보다 할만하다면서. 그래? 영상통화 시켜달란 말도 했어? 했어. 내일 점심 먹고 전화 준대. 꼭 받으래. 다음 날 오후 동서가 전화 주기로 한 시간이 됐습니다. 전 기다렸다 냉큼 받았어요. 영상통화를 기대했는데 그냥 일반 통화여서 실망했죠. 어머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동서한테 말했는데 그냥 목소리만 들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서운했지만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동서 눈치를 받아고나 할까요?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전 어머님한테 나 누구냐고 내 목소리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응 하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실망했죠. 동서한테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영상통화 하면 안 되냐고요.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형님, 저 어머니랑 겨우 친해졌어요. 계속 집에 가신다는 걸 겨우 말렸다고요. 형님 보면 그간 노력한 거 다 물거품돼요. 어머니 저보다 형님 더 좋아하잖아요. 많이 의지하시고 그런 거 다 알면서 이러세요?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전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잘하고 싶다는데 방해한다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았어요. 전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서는 전화를 주기로 했죠. 여전히 영상통화는 안 되고 음성만 들렸어요. 예상보다 목소리도 밝았고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복잡했죠. 어머님이 동선에 잘 적응하신 게 좋은 한편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날라리 같긴 해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요령 있게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한테 시간 날 때 시동생네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영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속내를 드러내네요. 처음 한 번 갔을 때 동서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두 번 가기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러냐고 몰랐다고 했죠. 어쩐 일인지 우리 가족은 동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계시니 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갔고 전 드디어 깁스를 풀게 됐어요. 그래도 병원에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보름 사이에 깁스를 했던 팔과 다리 근육이 꽤 빠졌더라고요. 힘도 잘 안 들어가고요. 그래도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어머님 뵐 날만을 기다렸어요. 30년 가까이 한 집에 살다가 한 달 가까이 목소리만 듣고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당뇨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깁스 풀고 이틀 후에 동선에 가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 동네 친한 친구 불러서 도움받아가며 나물 무치고 음식을 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요. 좋은 미역 사다가 국도 푹 끓였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특별식도 몇 가지 더 만들었어요. 음식 싸놓고 보니 내일 어머님 만나러 가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친구랑 저랑 시어머니 사이 하늘이 내렸다고 하면서 웃었어요. 전 이제 알았냐고 농담하면서 동서한테 문자를 하려고 했죠. 내일 출발할 시간 알려주고 점심 다 준비했다고 알려주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놀래라. 당신이에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죠? 내일 동선에 가기로 했잖아요. 난 친구가 도와줘서 음식도 다 했어요. 여보, 그 친구 보내지 말고 택시라도 잡아달라고 해. 어머니 쓰러지셨대. 당장 영혼회로 와. 얼른! 뭐라고요? 왜요? 충격적인 소식에 전 동선회로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본 시어머니 모습은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지셔서 의식도 없으셨고 제가 보기엔 혼수 상태셨어요. 전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껴안았죠.
당장 눈 좀 떠보시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팅팅 부어 있었고 한눈에도 상태가 안 좋았어요. 동서도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이러더라고요. 형님, 어머니 어떡해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기절하신 거 있죠? 하루 종일 괜찮으셨는데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랑 휠체어 타고 산책도 하시고 기분 좋으셨다고요. 동서는 엉엉 울었고 시동생은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와 남편은 한 달 만에 본 어머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이 이렇게 찌실 리가 없는데 얼굴이 팅팅 부을 이유도 없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됐죠.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고 어머니 다시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다고요. 한 달 사이에 어머님이 왜 이렇게 되셨냐고 했더니 동서가 막 눈을 흘기면서 저한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 돼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형님 말은 그럼 어머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어머니 상태가 이렇잖아. 나랑 있을 때 한 번도 이러지 않으셨다고. 여보, 구급차 오고 있는 거 맞아? 지금은 병원 가지만 형님네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퇴원해도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그때였어요. 동서랑 제가 언성을 높여 싸우는데 의식이 없었던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안간 힘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전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죠.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시더니 키 큰 장롱문을 열고 팔을 쭉 뻗어 뭔가를 꺼내 안으셨어요. 그리곤 제 품에 안기듯 쓰러지셨습니다. 전 너무 놀라 어머니를 안으면서 같이 쓰러졌어요. 어머니, 정신 드세요? 갑자기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어떡해, 또 기절하셨나 봐. 어쩌면 좋아, 여보. 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닌 다시 신음하며 쓰러지셨고 그 직전에 보따리를 저한테 떨구셨죠. 전 그걸 받아 안았고 어머닌 그대로 다시 쓰러지셨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어머니는 실려가셨고 전 그 뒤를 보따리를 안고 쫓아갔습니다. 구급차엔 남편이 탔고 전 시동생이 모는 차를 타고 쫓아갔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그걸 보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당장 급하게 생겼는데 그런 걸 왜 챙겨오냐는 거였습니다. 차는 곧 병원에 도착했고 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오후 18시 45분 사망하셨습니다.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며 천장이랑 벽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내가 지금 뭘 들었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려고 하자 남편이 절 꽉 붙들었어요. 정신 차리라는데 그 말도 귀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의사 선생님께 호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사망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어머님, 눈 좀 떠보세요. 저랑 같이 집에 가셔야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어머니! 절규하며 부정했지만 어머닌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전 어머니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어요. 구급차와 몇 분 차이로 늦게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다니요. 이렇게 어머니를 보낼 순 없었습니다. 이제 막 깁스 풀고 어머님 좋아하는 반찬 했는데 내일 어머니 볼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럴 순 없었어요. 슬픔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무리 어머니를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쩜 나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구시냐고 원망을 해봐도 소용없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의 오열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지만 그 순간에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계셨어야 했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 눈 좀 떠보세요. 저보고 걱정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다 나았는데 어머니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떠나게 되셨습니다. 경황 없이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어요. 곧 딸과 아들이 왔고 절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우리 할머니 세상 떠난 거 맞냐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어머님 영정사진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빈소에 놓을 줄은 몰랐어요. 허망하고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큰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참 잘해주셨습니다. 뜨끈한 뚝배기 사랑이었어요. 저 큰애 낳고 조리할 때 친정 엄마 때문에 펑펑 운 기억이 있습니다. 애기 젖 주는데 방문 닫고 저를 몰아쳤죠. 애기 낳았다고 받은 돈 있을 거 아니냐고 급하니 그거라도 달라는 거였습니다. 출산한 딸내미 미역 하나 사줄 생각 대신 뭐 하나라도 뺏어가려는 그 심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엄만 저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주는 사랑이 아닌 뺏는 사랑, 그것도 사랑인지 저 때문에 팔자 틀어졌다며 그렇게 구박을 하셨죠. 방 안에서 저 다그치는 걸 우리 시어머니가 다 들으셨고요. 엄마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펑펑 우니까 어머니는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죠. 솔직히 모성이 뭔지 시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어요. 콩나물 싱겁게 무치고 시금치 짜게 무쳐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죠. 싱거우면 간하면 되고 짜면 밥 많이 먹으면 된다고요. 잘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등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분 세상에 없었습니다. 정이 산처럼 쌓여 어머님 편찮으셔도 모시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달 꼬박 못 보고 애가 달았었는데 결과가 이렇다니 허망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빈소 차리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밤이 됐죠. 검은 상복 입고 어머님 영정사진 앞에 있는데 여전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이라면 좋겠다, 어머님 다시 집에 모셔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아침마다 세수시켜드리고 머리에 핀 꽂아드리면 소녀처럼 웃으시곤 했죠. 동선에 보내드리지 말걸, 그냥 내가 끝까지 모실걸 계속 자책이 됐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준 보따리가 생각났어요. 전 그 밤에 보따리를 풀어봤습니다. 언제 이걸 챙기셨는지 생전에 소중하게 여기셨던 소지품과 옷,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몰랐는데 동선에 갈 때 어머님이 그걸 챙기셨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들과 딸이 곁에 와서 앉았어요. 애들도 놀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구급차 오기 직전에 할머니 잠깐 깨어나셨다고요. 믿을 수 없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에서 직접 꺼낸 보따리였다고요. 장례식장에는 늦은 밤이라 문상객 한두 분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지니까 그분들도 제 주위로 모두 오셨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걸로 음악 듣고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셨다는 것을요. 이걸 동선에 갈 때도 끝까지 갖고 가셨네요. 테이프도 이렇게 챙기시고.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 테이프예요. 이건 아버님 목소리 녹음한 테이프고요. 중간에 어머님 목소리도 잠깐 나와요. 저기 이거 한번 틀어보면 안 될까요?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네요. 제가 울면서 말하니까 남편을 비롯해서 친척분들이 틀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시켰어요. 넋이 있다면 어머님도 여기서 들으시고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켠 순간 모두 경악하고 말았어요. 흘러나온 건 동서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또 오줌 쌌어? 냄새나 죽겠네. 이럴 거면 왜 살아있어? 또 쌀 거면 물도 먹지 마. 밥도 먹지 말라고.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 볼륨을 높였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켠 바람에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죠. 분명 동서의 목소리였고 어머니를 향한 얘기였어요. 착한 치매 좋아하네. 이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돈 아니면 내가 이 노인네 왜 모시고 있어? 빨리 돈이나 줘. 돈이나 내놓으라고. 쌈짓돈도 없어? 돈은 다 큰 며느리네 두고 온 거야? 이럴 거면 왜 왔어?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죠. 다들 할 말을 잃고 눈을 마주쳤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짐작하기로 어머님이 동선에 계실 때 녹음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하신 건지 재생 버튼을 누르다 녹음 버튼을 같이 누르신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동서가 어머님께 폭언을 하며 학대를 일삼았다는 거였습니다. 동서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고 어머님은 웅얼웅얼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뜨거워지면서 분노가 끓어올랐죠. 남편과 가까운 친척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군데군데 음악이 흐르다가 뚝 끊기면 어김없이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녹음을 하셨던 걸까요?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동서가 사람으로선 절대로 해선 안 될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동서는 폭언과 더불어 어머님에게 치명적인 위해도 가했어요. 제대로 된 식단 대신에 단 음식을 잔뜩 들인 정황도 포착됐죠. 이거 먹고 빨리 가자. 어디 가요? 밖에? 어머님은 산책을 좋아하셨습니다. 분명 외출하는 줄 알고 좋아하실 게 분명했어요. 근데 동서 대답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가야 될 때 있잖아. 왜 모른 척해? 할머니, 땅 많고 돈 많이 있지? 꽉 쥐고 있지? 그거 내놓고 빨리 가. 나도 호강하면서 좀 살자. 돈도 못 쓸 거 왜 꽉 쥐고 있어? 숨은 왜 쉬냐고. 사람 질리게. 저는 숨이 막혀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동서는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곧 찰싹찰싹 때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유가 뭔진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어머니를 때린 것 같았고 곧 숨죽여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차갑다고 울고 계셨고 동서는 뭐가 차갑냐고 똥오줌 못 가리면서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떡하냐고 지겨운 목숨 내버리면 되지 왜 붙잡고 있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더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내용이었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 문상객 모두 들고 일어났어요. 사람이길 포기한 동서의 짐승 같은 행각에 분노한 거죠. 누군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사람 맞아? 아, 이게 며느리야 뭐야? 어딨어 이 여자 어딨냐고? 아, 이런 빌어먹을.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었어요. 더구나 잘하겠다고 극구 모셔간 동서가 이래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머님은 도대체 동선에서 어떻게 지내신 걸까? 울분이 터지고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동서 못 듣게 녹음하신 것 같았죠. 여기는 둘째네. 집에 가고 싶어. 큰애 보고 싶어. 큰며느리 전향미, 큰아들 배영택, 손자 손녀, 내 강아지들. 무서워, 배고파, 어지러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머닌 제 이름, 남편 이름, 우리 애들 그리워하면서도 큰 소리 한번 못 내셨던 거였어요. 전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럴 순 없어. 잘한다고 모셔가더니 이게 뭐야? 어머니 동서 때문에 돌아가셨어. 학대받아서 돌아가신 거라고. 여보 어떡해?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그때였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모두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동서였어요. 악마가 따로 없는 그 여잔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손에 담배랑 라이터,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오는 걸 저와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 분노에 차서 숨소리 하나 안 내고 있었죠. 왜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동서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조금 울긴 했지만 점점 예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박하고 못된 그 더러운 성격, 감추고 있던 그 검은 속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내기 시작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사람 탈을 쓴 짐승이지. 아니, 짐승이란 말도 과분해. 넌 짐승만도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왜 이랬어? 어머머? 왜 이래요? 미쳤어요? 뭐라고? 미친 건 너겠지.
전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힘껏 눌렀어요. 그리고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독이 서리고 앙칼진 동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이거 먹고 빨리 가. 남편 있는 곳으로 빨리 가라고. 밥 대신 이거 먹어. 특식이야. 초콜릿이랑 사탕. 여기 찹쌀떡도 있고. 다 먹어. 맛있지? 큰 며느린 이런 거 안 주지? 걔 돈 주지 마. 한 푼도 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이런 거 더 줄게. 당뇨고 뭐고 무슨 상관이야.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빨리 가면 좋지. 말해봐. 큰 며느리가 좋아? 내가 좋아? 당연히 내가 좋지? 그 땅이랑 돈 다 나 줄 거지. 자, 여기 지장 찍어. 손가락 내놓으라고. 내 말 들어? 동서의 악행은 다시 한번 드러났고 저와 남편, 친척들이 서서히 동서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동서를 향한 분노 때문에 엄청 험악한 얼굴이었어요. 동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더니 커피, 담배도 내던지고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잡힐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더라고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억울해. 나 아니라니까. 순간 시동생이 나서더니 동서의 멱살을 잡았어요. 자기 아내의 만행이 드러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어머니한테 무슨 짓 했어? 악마처럼 연극했냐? 철들었다며? 잘 모시겠다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잘못인 거냐? 어쩔 거야. 우리 어머니 살려내. 어머니 살려내고 네가 관짝으로 들어가라고. 동서는 미친 듯이 발광을 하더니 쓰러진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동생이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미친 듯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친구들이 쫓아가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서는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테이프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아이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영정사진 속의 시어머니,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 보기가 너무 죄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끝까지 마친 후에 우린 동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닌 그 악마 때문에 억울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였고요. 나중에 동선의 집에 갔던 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간신히 부여잡았어요. 어머님 모셔갈 때 싸드렸던 약봉지가 그대로 묶은 봉지 그대로 고스란히 장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초콜릿, 사탕 같은 걸 얼마나 사놨는지 부엌 창고에 가득했고요. 어머님이 드셨어야 할 신선한 채소, 곡류 같은 건 거의 없었고 있어도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집 앞 슈퍼에 달린 CCTV를 보니 동서는 낮에는 거의 외출해 있었습니다. 제가 슈퍼 주인한테 어머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혹시 동서랑 같이 나오는 할머니 못 봤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못 봤대요. 문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정황상 그 안에 갇혀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시동생이 몰랐던 건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자긴 진짜 몰랐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에 경비 1구에서 낮엔 집에 없었어요. 퇴근에 집에 가보면 저 사람이 어머니 씻기고 있었고요. 물론 친절하긴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 믿었어요. 모셔온 게 고맙기도 했고. 형수님 형, 면목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신경을 쓸걸. 마누라만 믿고 있던 내가 원망스러워 미치겠어요. 시동생은 벽에 머리를 짓지으면서 자책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진작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둘은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동서의 사건을 맡은 형사들은 더 끔찍한 사실도 알려줬어요. 한참 전부터 동서는 저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동서는 내연남도 있었는데 흥신소 같은 걸 운영하는 질 나쁜 남자였고 제가 저녁에 산책 나가는 자전거 코스까지 알아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도 났던 거였고요. 제가 없어야 어머니를 모셔갈 수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던 거죠.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동서를 믿고 어머니를 보냈다니 생병을 앓을 지경이었죠. 결국 동서는 유사는커녕 살인미수로 형을 살게 됐습니다. 시동생도 크게 후회하며 동서랑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시어머니 재산도 포기하고요. 상속자를 해한 사람은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 몫이었을 어머니 재산은 다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돈 저한테 아무 의미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시게 한 원흉일 뿐이죠. 모든 사건이 밝혀진 이후 전 충격을 받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근데 엄마, 할머니 돌아가신 날 병원 실려갈 정도로 의식 없으셨다며. 근데 엄마 손잡고 벌떡 일어나신 거 이상하지 않아? 정말 그래. 그때 할머니 눈도 못 뜨시고 손가락 하나 못 들었는데. 두고두고 이상하면서도 신기하게 여겨진 건 돌아가시기 직전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어머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집에서 갑자기 깨어나신 거였을까요?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몸을 일으키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딸이 뭘 봤는지 이런 말을 해주네요. 임종 직전에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 의식이 흐려진 환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경우요. 정말 드문 일이지만 해가 지기 직전에 아주 잠깐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요. 시어머니 동서랑 내가 말다툼 벌일 때 의식이 가물거리셨겠죠. 그 와중에 제가 어머니 다시 모셔가겠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동서가 안 된다고 말릴 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동서에게 온갖 폭언과 학대를 받으면서 저한테 전화 한 통 못하시고 녹음 버튼 하나에 의지하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마터면 어머님의 죽음 억울하게 묻힐 뻔했습니다. 동서의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모든 게 사실로 밝혀졌고 동서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초인적인 의지로 그 보따리를 저한테 주신 건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법정에서 동서는 평소에 날라리 같은 뻔뻔함 대신 잘못했다 반성한다면서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반성문도 썼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반성문은 돌아가신 어머님께 써야 하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하며 살아도 그 죄 다 씻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님이 녹음한 테이프가 다시 재생됐어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학대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재판 진행 중에 동서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뚫린 입이라고 누구나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은 느끼느냐고 대답이 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이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아나무인 버릇없고 예의 없이 굴어도 참아준 지난 날들이 후회된다고 동서 막장 행동할 때 연을 끊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해줬습니다. 감옥에 가서 형을 살게 되겠지만 그걸로 벌 받는 거 끝나는 거 아니라고 마음 깊이 어머님께 죄스런 마음 갖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라고 쐐기를 박아줬어요. 그래도 그 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했죠. 바깥에선 늘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던 동서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채 감옥 신세를 지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장례 마치고 돌아와 어머님 방을 정리하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함께 색칠한 꽃그림, 정성 들여 쓰신 이름 석자, 시어머니와 저의 추억은 참 많기도 하네요. 어머님이 아끼시던 카세트 플레이어는 다시 문갑 위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곧 유품을 정리해야 할 텐데 이건 제가 갖고 있으려 합니다. 혹시 몰라 문갑 안을 뒤져보니 다른 테이프들도 보이네요. 무심결에 하나 틀어봤어요. 언제 녹음하셨는지 어머님 아프시기 전에 저와 나눈 대화도 들어있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애들 둘 다 늦는데요. 저희만 먹으면 돼요.
그러냐?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홀가분하게. 그러실래요? 콩국수 어떠세요? 칼국수도 좋고요. 그거 좋겠다. 나랑 너 입맛 비슷하잖니. 네가 땡기는 거면 나도 땡겨. 문득 그날의 외출이 떠올라 옛날에 쓰던 핸드폰에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님과 전 시장에 있는 국수집에 들러 칼국수랑 콩국수 사이좋게 사 먹었어요. 테이블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단골 국수집 사장님은 저희 보고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 같다고 하셨어요. 30년을 같이 사니 그럴만도 하다면서 어머니는 웃으셨는데 뺨 위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찍 혼자 되신 어머니 형제 키우면서 고단한 시집살이 겪고 끝내 치매와 당뇨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네요. 함께 국수 먹던 이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은요. 이제는 아픈 곳 하나 없이 편안하시겠죠? 저한텐 엄마나 다름없던 시어머니와의 추억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아주네요. 어머님, 저희 부부 애들이랑 열심히 살아갈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마음 한 곳으로 어머님께 말을 걸어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